2부로 저희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 인식 제고를 위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그 홍보 간사를 했었던 순천향대학교 김현숙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홍보 간사를 마치면 뒷방으로 물러가는 줄 알았는데 2부 사회를 맡게 돼서 좀 더 뒷방으로 물러날지 아니면 내년엔 다시 일부로 복귀를 하게 될지 오늘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승근입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학회에 들어온 지 처음으로 이런 학회 행사의 사회를 맡게 돼서 이제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강직성 척추염 날 행사는 대한류마티스 학회와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된 한의회가 현재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패널 토의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류마티스 학회 회장이신 배상철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류마티스 학회 이사장님이신 이순석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획이사이신 차홍석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험이사이신 홍승재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척추관절염 연구회 회장이신 권성열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이신 그 박경수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의회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환의회 이승호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특별히 그 동아일보 의학 전문 이진환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패널 토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강직성 척추염의 날이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척추관절염 연구회 회장이신 권성열 교수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질환인지 혹시 주로 잘 발생하는 나이나 증상 또 치료나 경과 등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강은하 교수님이 워낙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직 척추염은 이 골반, 그러니까 천장 관절 그리고 이제 척추 이제 이런데 염증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착부라고 그러죠. 뼈와 부착하는 부위에 그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이 천장 관절 그리고 척추에 이 강직이 생기는 그런 이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아까 그 HLP27이라는 그 유전자 같이 연관이 되고 있고요. 10대, 20대부터 주로 발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20대부터 40대까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이 한 2대1 내지 3대1 정도 되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관절 증상 그리고 관절의 증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은 바로 이제 척추 관절 쪽에 생기는 염증.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증성 허리 통증이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안 움직이다가 움직일 때 아픈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루 중에서 제일 안 움직일 때가 바로 잘 때니까 주로 아침에 주로 아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처럼 이런 손발 이런 데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관절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눈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이라든지 피부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는 뭐 약제는 우선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뭐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약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염제 그리고 뭐 이 생물학적 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후는 대개는 다 괜찮고 일반인하고 비슷한데 만약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척추에서 강직이 생기는 이런 질환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토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홍보위원회에서 여러 병원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저희 홍보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예상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 그것과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좀 재밌는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교수님 저희 22개 병원인가 20개 병원인가요? 아마 22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예. 대학교 병원 혹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대부분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인식 조사를 저희가 발표한 그 발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환자분들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수술을 받은 그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죠. 그래서 이게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대표적인 내과적 질환인데 특히 관절 외 증상 또 혹은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그런 이제 그 합병증의 빈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의 증상은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증상의 관리를 류마티스 내과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 홍보위원이신 박경수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관절 외 증상에 대해서는 아까 강의에 또 여러 번 나오고 그랬는데 포도막염이 제일 흔하고 뭐 건선, 뭐 염증성 장염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직성 척추염 때 생기는 포도막염은 이제 예후는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염증성 전신 류마티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강직성 척추염도 그 동맥경화 위험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병 기간이 길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이제 심혈관, 뭐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치료 초기부터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이제 동맥경화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흡연은 이제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골다공증도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경직이 되면 골절염이 올라가는데 골다공증까지 겹치게 되면은 골절염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진단 초기부터 골밀도 검사 해가지고 이제 비타민 D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은 골다공증 전문 약제를 투여해서 골절 합병증은 꼭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환자들한테도 이게 다 필요하다는 예, 것이죠. 골밀도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환자들이 가장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난 다음에 힘들었던 점이 물론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 한 70% 가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게 유전적 성향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30% 이상에서 이 자녀에게 유전될 그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 이번 질문도 역시 그 박경수 교수님께 좀 드릴 텐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이렇게 자녀에게 유전될 그 우려가 컸던 이런 실제 예들이 진료 현장에 좀 많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꼭 그 HLA-B17이라는 유전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얘기가 나오니까 환자분들이 이건 유전병이다 이렇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유전병은 아니고요. 그 흔히 보는 고혈압, 당뇨병처럼 가족력이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이 강직성 척추염이 걸리면은 그 자녀에게 또 이렇게 생길까 봐 미리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에 강은하 교수님 강의에도 나온 것처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병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또 유전자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발병으로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제 자녀분들이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뭐 굳이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염증성 요통이 뭔지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그때는 빨리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번은 진료실에서 이제 결혼을 앞둔 배우자의 상대방 집안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 소견서를 끊어달라고 한 적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난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우회 회장님이신 이승호 회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28%에서 환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컸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 뭐 저희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점들을 이제 한우회에서 많이 호소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언급이 좀 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우에서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혼 문제나 임신 문제를 가지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가 조조강직이나 이게 좀 꾸준히 아픈 게 아니고 갑자기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병에 대한 그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이 병이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포인트에서 좀 그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이게 좀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이 됐지만 이제 TNF 그 종양계사 인자억제제 같은 이제 주사제 치료인데 이 보시면은 이번 설문에 나왔지만은 이 저희가 주사제 치료를 쓰다가 다른 걸로 이제 바꿨다가 그게 더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원래 맞던 주사로 바꾸게 되면 급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답변도 상당히 많았는데 한우에서도 이런 점이 좀 많이 언급이 되시는지요? 예, 지금 한우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A 감기약 먹다가 B약 먹다가 다시 A로 가면은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NSAID 제제들도 환자들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들이 나와 있는 생물학적 주제들을 한 번씩 다 맞아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그 생물학적 주제들이 한 번에 동시에 출시가 된 게 아니고 상계사 약품 먼저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A라는 주사를 맞다가 새로운 주사제가 나와서 그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또 홍보를 보고 B라는 주사를 맞았는데 이전에 맞았던 A라는 주사가 더 효과가 있으면은 원래 맞았던 주사제로 당연히 돌아갈 줄 알고 이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가 보험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좀 그 심각하게 절망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정부에다 질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주사제의 오남용 때문에 돌아가는 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사제는 가장 마지막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스위치백을 허용한다고 해서 보험 재정이 그 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그 적합한 주사제를 찾아서 환자들이 병이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 단지 그 행정기관들의 행정 편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출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반드시 좀 그 개선돼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류마티스 내과 의사라면 아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학계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험이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런 환우의 요구에 따라서 혹시 저희가 지금 보험 이사님이 패널로 계시니까 이게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많이 그동안 환우회에서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직접 많은 호소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 약을 쓰다가 효과가 부족해서 다른 약을 썼다가 다시 이전 약을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생물학적 제재 이런 일방 통행식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 문제고요.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럴 만한 사정이나 근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이승호 회장님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약이 동시에 출시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환자에게 맞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이제는 옵션이 점점 줄죠. 여러 번 주사제를 쓰는 환자는 선택약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코너로 몰린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회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환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규제 당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물학적 제재 급여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 10여 년 전이죠. 될 때 저희가 한번 스위치하는 편의성을 하나가 제공된 게 있는데 그게 환자의 수능도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급여 기준이 한번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가 주사다 보니까 제형에 따라서 또 주사 간격에 따라서 불편함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환자의 수능도를
올리는 목적으로의 교체는 또 정부가 그 당시에 인정을 해서 현재도 그거는 또 급여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환우들에게 편의성을 더 제공하고 또 정말 바꾼 다음에 이전에 하기 더 좋을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스위치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 자체가 이제 질환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평가하는 게 이제 환자의 증상 호전 정도를 가장 크게 저희가 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 류마티스 학회나 여러 이제 그 전문의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환자의 요청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MRI 촬영의 급여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강직성 척추염에서 MRI 급여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허용이 됐다고 저희는 보는데 환자에게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필요한 MRI가 어떤 종류가 있고 현재 급여 기준으로 환자 진료에 충분할까요, 이사님? MRI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설문 결과를 보고 환우분들이 얼마나 MRI 검사에 대한 비급여가 워낙 비싸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요청하는지 잘 느꼈고요. 사실 이제 급여가 되냐 안 되냐가 우리가 일반적인 질환에서 보는 급여 기준은 아니죠. 산정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급여가 되고 안 되고는 그 가격 차이가, 의료 비용 차이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이 많이 아파하는 부위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척추, 그리고 엉치, 고관절, 그리고 목 쪽, 또 등 쪽 이렇게 부위별로 아픈 부위가 다르잖아요. 또 환자의 질환의 경과에 따라서 더욱 아프고 굳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위를 MRI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부위는 또 안 되는 그런 제한점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은 올해 3월에 이제 척추 MRI 급여가 됐습니다. 급여가 될 때 강직 척추염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또 급여 기준에 있다가 빠져서 저희가 뭐 심평원 또 보건복지부까지 질의를 해서 강직 척추염 환자들에게 급여로 MRI를 촬영하는 것을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심평원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또 Q&A로 달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MRI 기준은 진단 시 1회입니다. 진단 시 1회지만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의 상태의 변화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런 중증 난치 질환인 산정특례 질환은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 인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환자들이 처음에 아픈 부위가 엉치뼈면은 골반 천장관절의 MRI를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척추나 목이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별 병변이 없죠. 이런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든지 척추에 MRI를 찍는 경우는 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별도 인정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급여 기준의 확대가 사실 많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비급여로 아직도 좀 찍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학회에서도 환자들뿐 아니라 우리 의료진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도 좀 이 소식을 잘 알려서 환우분들은 뭐 주치의가 찍자고 하는 대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학회의 몫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우분들도 급여 기준을 좀 잘 아시고 항상 쉐어드 디시전이잖아요. 주치의와 환자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의견을 좀 내셔서 같이 좀 급여 확대를 해서 조금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또 MRI를 검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환우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요구하는 게 저희가 이제 MRI 이후에 저도 굉장히 놀랍게도 47% 정도가 올해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운동이나 생활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랑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이사장님께 한번 감히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사실은 진료 시에 뭐 운동이라든가 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 시 주사 관리, 생활요법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당뇨 교육이나 만성질환 교육처럼 사실은 수가가 없는 것도 있고 이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요청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수가나 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게 저희 학회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아까 설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도 사실은 그 짧은 진료 시간에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하게 이렇게 대화를 못하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도 아마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질병의 경과라든지 치료라든지 예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운동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이런 교육을 받은 전문 교육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나 또 환자분들이 아마 동의하시는 내용이고 뭐 미국 류마티스 학회나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뭐 치료 진료 지침을 낼 때 반드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 저희도 깊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험 재정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 수가가 이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암 환자를 빼고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교육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 환자에 대한 교육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급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 임기 동안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이런 교육 수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교육 수가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계 류마티스 학회부터는 이런 이제 그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위한 교육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회 저희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단은 교육을 먼저 받으시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한번 줄기차게 한번 요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기획이사이신 장우석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약 한 40% 정도에서 이 강제성 척추염이 단순한 근골격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이다, 뭐 내과 질환이다. 이러면 이제 저희 같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런 진료 현장에서 또는 이제 의료 정책적으로 강제성 척추염 환자의 어떤 전신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보다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그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이제 우리 강의도 들었고 설문도 듣고 했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이 그냥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관절 외 여러 가지 전신 동반 질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박경수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강성 척추염이 같은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은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꽤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는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러한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이런 염증 질환에서의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무슨 일반적인 전통적인 심혈관 질환의 관리, 그러니까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고 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질환 자체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잘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증 같은 위험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러 교수님들이 또 우리 한의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 이를테면 치료에 있어서의 가장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뭐 생물학적 제제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정책이 제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환자들의 여러 가지 전신 질환과 추후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우리가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이게 이미 류마티스 내과에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을 받고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4%가 이제 류마티스 전문의,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접근이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설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 학회에 세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문의가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 배상철 회장님께 정말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이게 만나기가 어려울 만큼 부족한 것인지, 혹은 이런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것을 보면 우선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숫자가 어떠한지, 아니면은 류마티스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그 류마티스 전문의 숫자는 조금 부족은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류마티스 전문 교육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짧은 역사로 약 한 30년 정도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약 한 430명 정도가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따지면 0.84가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은 미국은 한 1.87 정도 돼요. 10만 명당. 미국은 조금 더 높고 캐나다도 한 0.93 정도 돼서 저희보다 조금 높지만은,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접근성 이 부분은, 하나는 아주 만성 질환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환우 분들께서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 그리고 특히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이렇게 몰리면서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외에 상당한 수의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중소 병원이라든지 또 개원과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되려면은 이런 류마티스를 전문을 하지 않는 1차 의료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류마티스 전문의와의 협업 그 노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인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좀 보다 그런 류마티스 전문의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대한 류마티스 학회, 국내 저희 류마티스 전문의의 수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환자분들이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류마티스 전문의의 수준은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봅니다.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고 병인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지만 실제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들이 많은 이제 정보를 얻는 경로 중에 대표적인 게 뭐 TV나 신문, 뭐 라디오 이런 같은 좀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아마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특히 유튜브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진환 기자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양질의 의료 정보를 이런 이제 매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환우분들이나 환자들이 좀 택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아까 그 양질의 그 기사를 좀 쓰고 그런 쪽에 기자분들도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의사 출신 기자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도 많이 쓰고, 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뿐만 아니라 또 쇼츠 영상, 그 릴스, 뭐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거꾸로 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오해가 또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이 또 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류마티스 학회라든지 좀 인지도 있는 분들이 같이 그런 플랫폼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아니면 또 좀 관련돼서 어떤 뭐 이 분야에 우리 전문직 기자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의 글 기사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류마티스 학회랑 그런 또 기자분들 아니면 그런 언론과 뭔가 계속 뭔가 확대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소통의 장 특히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되면서 이런 자리에서 또 기사가 또 많이 되고 하면 오히려 좋은 양질의 기사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부적절한 의료 정보나 이런 걸로 혹시 이제 건강에 혹시 위해가 가거나 이럴 때 혹시 이제 이런 걸로 저희가 법적인 자문 같은 게 들어온 경우가 있는지 사실 오늘 패널은 아니신데 환호회에서 박경란 변호사님이 오셔서 혹시 이런 법적인 구제 같은 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로 환자의 그런 건강이 악화될 때 법적인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뭐 문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부분은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로 문제가 되면 사실 저희가 언론보도중재위원회 이런 통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은 거 요청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가거나 그걸로 만약 문제가 생기시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우회 회장님이신 이승호 회장님께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앞서도 소개가 됐지만 류마티스 학회 이제 홍보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이제 공식적인 홍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 회장님도 조금 구독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혹시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홍보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좀 개선하거나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는지요? 근데 그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는 굉장히 좀 환자들한테 중요한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료실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와서 약을 먹는 것만큼 나가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료실 밖을 나오면 사실 정글이거든요. 운동을 가르쳐 주는 기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한우회에서 좀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좀 전문 코디네이터나 아니면은 전문 간호사 제도가 좀 도입이 돼서 그 환자들을 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지금 그 아마 생물학 취재가 스위치백이 그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거를 정확히 알고 주사를 시작한 환자가 그 환우회에서 볼 때는 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그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조금 아까 제가 좀 서운했던 거는 MRI 보험제도 그 이뤄내자고 저도 패널로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지금 저희 진단 1회에서 필요시 추가된다라는 내용 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그 환자들한테 좀 잘 좀 공유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환우를 보는 거랑 좀 이제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 보는 거랑 또 이제 환자가 이제 저희를 보는 게 조금 중요한 게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의학 전문 기자이신 이진환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환우의 입장이랑 저희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약간의 저희가 이제 견해 차이가 있고 사실은 일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의사가 네. 중요시하게 하는 거랑 환자가 중요시하는 게 100% 일치할 수는 없는데 이제 중재자 입장에서 강직성 척추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논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총평으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 총평도 이제 뭐 합쳐서 일단 그 요번에 그
환자들의 인식 조사는 굉장히 시의적절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통해서 사실 환자들이 뭘 요구하는지가 매우 잘 나와 있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사실 그게 결국 환자의 중심이 이제 먼저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 이제 정책과 이제 의사의 어떤 부단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저는 이제 요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전체 환자의 이제 40%가 안 되더라고요. 강제성 척수염이 이제 그 단순한 근육이 질환이 아니라 정신합병이 동반된 거다는 게 인식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예. 전혀 그런 인식조차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식이 낮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런 사실은 오늘 같은 자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건가? 많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튼 이런 좀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는 좀 지속과 더불어 같이 소통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저 사실 언론인으로서 저 같은 역할은 사실 이런 거 새로운 것도 아까 MRI 이런 것도 아까 전혀 상관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결국은 되는 거였거든요. MRI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좀 홍보의 측면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언론인 요 앞에 우리 저 자리에 계신 우리 전문 기자분들도 그렇고 다 좀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정책적인 면에서 좀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보험이사님하고 저랑 자주 만나서 좀 이렇게 국회에 자주 가서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 패널 분들이나 전문 기자분들이 거의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기는 좀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오늘 오늘 이제 패널들 얘기하시는 것과 오늘 토의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코멘트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그 강직성 척추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환우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 또 환우분들이 평소에 알고 싶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관심이 있거나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관한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학회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시간 토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패널 교수님들과 기자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패널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